예, 이제 FOMC가 끝났고요. FOMC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후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홍콩은 뭐 변동성이 엄청 큰데 홍콩 증시 4% 넘게 오르고요. 중화권 일본 증시 다 오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볼 텐데요. 뭐 아무래도 FOMC가 첫 번째 주제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상 시대에 돌입을 한 건데요. 3월 FOMC 금리는 25bp 예상대로 올렸는데요. 시장의 해석은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꽤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오늘 보니까 이 채권 분석가들이 많더라고요. 박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주식시장이 뭐 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오르지 못했거든요. 밀렸죠. 오히려 예, 뭐 일부 지수는 마이너스권에 네. 들어갔는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특히 뉴욕타임즈인가요? 그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거냐,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리면. 질문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이 오고 가면서 한 뭐 현지 시간으로 2시 반 뭐 이렇게 기점을 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시장이 뭐 연준, 뭐 파월 의장을 믿는다라는 이제 강력한 신호를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뭐 그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경기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그 긴축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뭐 11차례, 총 11번의 금리 인상, 뭐 그중에 이제 한 번은 이뤄진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 총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노동시장이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잠재워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좀 맥락을 보면 파월 의장이 그 고용 시장이 좀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도로 너무 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고용을 조금 누르면서도 눌러서라도 긴축을 계속 할 거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예상보다 연준의 의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가파른 경로로 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조금 50bp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쪽에 이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경기 전망은 이번 3월 FOMC의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도 나왔지만 경기 전망은 조금 당초 예상보다 침체는 아니지만 슬로우해질 거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이 연임한 게 다행스럽네요. 지금 보니까. 물론 뭐 아니면 뭐 레이너드 이사 이런 분이 그분도 비둘기긴 합니다만 연속선상에서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전망치 낮췄고요. 물가 전망 높였습니다. 이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경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기 위축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뭐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지금의 경제 전망보다는 조금 톤을 낮출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금리를 올해 이제 3월에 이번에 의해서 한 번 올렸고요. 앞으로 6차례 점진적으로 올릴 걸로 예측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매번 25bp씩 올린다는 건데 시장의 영향은 그 정도면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양적 긴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때가 좀 더 덜커덩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 보이는데요. 예. 네, 뭐 사실 시장에서는 뭐 올해 총 7번을 예상했기 때문에 뭐 좀 뭐 편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사실은 올해 총 7번, 내년 4번 그 인상은 결코 작은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보니까 중간값이 올해 연말에 1.875 그러니까 1.9%니까 어쨌든 오늘 포함해서 어제 정책회의를 포함해서
7번 인상이고요. 앞으로 6번 꼬박꼬박 올리겠다라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QT는 사실은 한 7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이 예상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좀 또 농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한 두어 달 앞당겨졌다 QT는.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할 거다. 양적 긴축을 그렇게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뭐 경기 혹은 뭐 기업의 이익 사이클 이런 쪽과 연관해서 보자면 상반기까지는 통상 금리를 인상하는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경기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한 6, 7월 정도까지는 경기가 뭐 연준이 금리를 5월 달에도 뭐 25bp 또 6월, 7월 이렇게 인상해도 당장 경제 지표가 뭐 이렇게 깨지진 않을 거다라는 네. 것이 이제 시장의 좀 위안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장기 금리의 지금 변동성에서도 이제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두어 차례의 금리 인상과 5월 이후에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아마 7, 8월부터는 경기 지표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받지 않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는 경기 사이클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경기 상승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끝난 미국의 3월 FOMC 얘기 먼저였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뭐 주가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결국은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다음 키워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3월 물가를 이제 확인하는 시점이 중요할 거고요. 당장 이제 유가가 워낙 급등을 했다가 꽤 빠르게 좀 밀려 내려오면서 유가 하락, 인플레 우려를 조금 더는 것일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95달러입니다. 130을 찍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유가 하락 배경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뉴스에 다 나왔듯이 어쨌든 지금 공급 요인이 조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비아도 증산 준비를 끝냈다. 간밤에 이제 그 뉴스가 조금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한 좀 공급 확대, 정상화 이 부분이 아무튼 뭐 존슨 총리가 날아갔습니다만은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잘 합의가 안 사우디예요? 돼. 네, 사우디 날아갔습니다만 사우디도 뭐 지금 약간 뭐 이렇게 공급을 늘릴 것 같이 하다가 지금 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블링컨 미국 외무장관이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또 사우디를 설득하러 간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도 간밤에 좀 유가가 앞으로 이제 사우디도 좀 증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또 지금 뭐 미국의 리그 수가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 고유가가 유지되면 뭐 그저 다쳤던 뭐 셰일 오일이 조금 채굴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졌는데 뭐 약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뭐 2분기하고 3분기에는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뭐 그게 직접적으로 뭐 지난 밤에는 오일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평균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보는 평균적인 유가 수준이 한 60에서 한 70달러 선, 55에서 72달러 이 정도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95달러도 굉장히 높은 거지만 이전에 워낙 높은 그 자릿수를 봐가지고요. 네. 다만 여기서 유가가 이제 꺾여 내려가느냐 아니면 또 다시 오르느냐 변동성도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 주요 기관들은 유가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네, 뭐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예. 150불, 170불도 부르고 뭐 예.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상황이 다 꼬일 경우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도 이제 전쟁을 치를 뭐 여력이 조금 적고요. 또 전쟁이 뭐 1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물론 이제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이제 바로 풀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 부족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공급 요인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면 유가는 전쟁 리스크가 조금 주는 시점부터 저는 뭐 3월 말부터는 이제 유가가 좀 본격적으로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1분기 유가가 평균을 한 보니까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95불, 뭐 94에서 95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분기에는 뭐 한 89불 정도, 그러니까 한 7, 8% 정도 떨어질 것 같고요. 2분기는 80 한 2, 3불. 그래서 조금 1분기를 피크로 80달러 선까지 연초에 한 75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근접하는 그러한 조금 유가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물론 뭐 알루미늄, 니켈, 뭐 곡물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유가가 꺾이면 사실 3월 지금 미국의 CPI를 주목하는데 3월 안 좋을 거예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2월에 금리가 지금 유가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조금 잠재우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표시되는 유가 상승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은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연 중반부터는 하반기에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어제 점도표나 혹은 뭐 경제 전망에서도 나왔듯이 네. 근원 PCE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에 한 4.1%, 내년에 2.6%로 전망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5%대 중후반이고요. 올해 연말에. 내년도에는 3%대 중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가죠,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변곡점은 나온다. 곧. 변곡점은 곧 나와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통화 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의미는 경기에 조금 물가가 지속적으로 끈끈하게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기업 실적을 조금 갉아먹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조금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펀더멘탈 훼손 요인을 얼만큼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은 단기적인 요인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뭐 올해, 그죠? 그 다음에 뭐 상황을 보면서 1, 2년, 2, 3년 이제 시장이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경제 키워드 세 번째 내용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나 건설 관련주 이런 게 움직였습니다만 결국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인수위 이제 경제분과위원들도 구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어떤 겁니까, 박사님? 네, 뭐 전반적으로 이미 보도가 됐듯이 전 정부가 조금 규제 내지는 재정 중심 혹은 정부 주도의 그리고 또 소득 주도 성장이었다면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어쨌든 뭐 민간 중심, 시장 경제 중심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울 거고요. 특별히 이런 정책 기조가 자산시장 혹은 전체적인 매크로에 단기간에 뭐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조금 경제의 어떠한 그 원칙이, 운영 원칙이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좀 구조적인 변화, 뭐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간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는 게 키포인트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오겠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실은 뭐 지금은 기대가 크지만 허니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생길 거거든요.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게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획기적인 뭐 좀 성장 산업, 먹거리 산업,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조금 강력하게 요즘에는 이제 세계 각국 정부가 굉장히 강한 산업 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뭐 제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그 정말 성장 먹거리 찾기 이런 그게 혁신 성장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면 주식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그렇죠. 조금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중장기적으로 있는, 예. 이렇게 흐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정이죠. 그래서 재정 수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가 조금 넘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국영기업이나 이런 포괄적인 소위 D3 좀 포괄적인 국가 부채 비율은 2026년에는 지금 66%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67%. 그래서 지금이 고비입니다. 이 50% 정도의 유지를 하느냐. 그래서 재정 준칙을 어쨌든 의회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50조 원의 어떤 코로나 지원금은 뭐 일단 예정대로 집행되되 더 이상 적자 국채를 최소한으로 찍어내는 가능하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50%에서 동결하는 그런 재정 준칙의 통과 여부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예. 새로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FOMC 회의 직후 저희가 분석한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